오히려 지금 만약에 무주택자나 또는 내가 실거주를 위해서 뭐 일가구 갈아타기를 하시는 분들은 전 이만한 좋은 시점도 없다고 생각해요. 눈앞에서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고점에서 떨어진 후에 들어가신다라면 안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해요. 안녕하세요. 다양한 지식을 재밌고 달콤하게 전달드리는 지식 OS의 손민규라고 합니다. 네, 지식 OS의 김선준입니다. 예, 오늘은 나는 대출 없이 영원으로 소형 아파트를 산다라는 책을 들고 다양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 책의 제목에 많이 끌렸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비싼 재화는 집이죠. 그래서 보통 집을 살 때 대출을 끼고 사는 게 대부분인데 이 책에서는 대출 없이 영원으로 집을 사고 그리고 그걸 또 굴리는 방법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가장 큰 가치는 그 책에서 저자도 밝히는데요.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부동산을 사고 모았다는 그 비법을 많이 얘기해 주는데요.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이 책을 봐야 하는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가장 감명 깊었던 구절은 35쪽에 나오는데요. 왜 이런 방법으로 투자를 하느냐고 묻는다면 현금은 없지만 투자가 하고 싶은 직장인에게는 이 방법밖에 없었다고 답하겠다. 입니다. 선주님 어떻게 읽으셨나요? 네, 저는 부동산 전망을 하는 것들 이제 물어보다 보면 보통 대부분이 좀 막연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전망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이거는 전망서라기보다는 투자서인데 이 일반 전망을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디테일하고 굉장히 꼼꼼하게 많은 것들을 공부하셨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읽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뽑은 한 문장은 52페이지에 서울 아파트 2022년이 기회다 이렇게 되어 있는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뽑았습니다. 오늘 요걸 중점적으로 여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먼저 잭파시님 만나서 자기소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바로 책의 앞에 있네요. 나는 대출 없이 영원으로 소형 아파트를 산다의 저자 잭팟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 활동하신 히스토리가 블로그부터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쭉 훑어주시면 좀 독자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사실 같습니다. 뭐 독자님들 입장에서는 제가 어떻게 보면 갑툭튀 같은데 그쵸. 사실 온라인에서 활동 자체를 거의 한 적이 없고요. 왜냐하면 제가 10년 동안 회사를 다녔고 사실 온라인으로 제 이름을 내건다는 건 좀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블로그를 만들었던 건 한 1년 반 정도 됐고요. 네. 그때가 회사를 약간 그만두려고 마음먹었을 때쯤.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반 동안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다가 정말 좋은 기회로 출판사 쪽에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책을 내게 됐고요. 근데 책도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그 후로는 이제 유튜브 이런 데다 많이 좀 출연하고 있는 중입니다. 책 반응이 정말 좋더라고요. 저희가 네. 아까 말씀하신 갑툭튀라고 하셨는데 네. 정말 업계에서 몰랐어요. 이런 분이 있다는 걸 자체를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베스트셀러 돼서 보니까 내용을 봤더니 와 이런 분도 있었구나 이렇게 할 정도로 베스트셀러가 될 것까지는 생각 못했는데요. 그렇죠. 너무 잘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네.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굉장히 용감하시다. 혹은 약간 걱정 이런 게 같이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저자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네네. 내가 뭐 몇 채를 샀어요, 네. 몇 채 얼마를 벌었어요 이런 걸 오픈하는 게 네. 쉽지 않거든요. 특히 이렇게 약간 갭 투자 위주로 어떻게 보면 약간 투기와 투자의 가운데서 약간 줄타기를 하는 듯한 그쵸. 느낌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오픈한다는 게 네. 이게 정말 용기 없이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어떠셨는지. 저도 사실 부동산 투자의 시작은 누구나 그랬겠지만 요새는 사실 부동산 정보를 배우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제가 부동산 투자를 처음 시작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상 거의 책이 가장 큰 부분이었거든요. 지금 뭐 카페나 유튜브나 다른 이렇게 부동산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많아졌지만 제가 그때 책을 보면서도 약간 느꼈던 거는 책에서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의 과제의 내용은 있는데 그 정말 디테일한 과정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많이 보면서 나중에 제가 책을 낸다면 또 제 블로그도 사실은 다 이미 공개를 하기로 마음 먹고 한 거였고 반대로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그렇죠. 상황인 네.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되게 또 성격상 그렇게 다 오픈을 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좀 더 진실성 있게 전 보인다고 생각했거든요. 오히려. 네. 그래서 그렇게 마음 접고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럼 처음에 첫 투자 네. 한 건 어느 건이었어요? 일단 처음 투자한 거는요. 정말 그때는 부동산을 모를 때였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빌라 중에 30년이 넘은 빌라를 네. 제가 1억 2천에
예, 매수를 했었습니다.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빌라예요. 산 위에 있는 그게 빌라인데 몇 년도인가요? 그게 2012년 정도. 예. 아, 계약은 그때 한 겨울 정도에 하고요. 잔금을 뭐 봄에 쳤던 네, 것 같아요. 네. 그게 첫 집이었어요. 딱 투자는. 그리고 지금 한 10년이니까 네. 그러면 10년 동안 계속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빈도라고 네. 할까? 예를 들면 제가 들은 걸로는 작년에 퇴사하시면서 네. 퇴사할 때가 한 30채 정도 네. 있을 때고 그리고 맞아요. 지금 1년 사이에 한 20채를 사셨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그럼 빈도가 후반기에 몰려 있잖아요. 아무래도 회사를 다닐 때는 부동산 투자를 열심히 안 했습니다. 아, 왜냐하면 직장인이 전 기본적으로 제가 가진 직업이라 생각했고 막 부동산 투자는 사실 전 사이드라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 열심히 뭐 사고팔고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네가 모은 게 그거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충분히 말씀할 수는 있는데요. 저는 그냥 그때 당시의 생각으로는 1년을 통틀어서 1년에 4채씩만 사자였어요. 딱 정확하게는 네.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하고 잔금까지가 3개월이 걸리잖아요. 네. 보통 1월에 하면 4월에 이제 잔금을 치르고 네. 또 5월에 하면 또 7월에 치고 이런 식으로 되면 1년에 4채씩만 사면 결국 1년을 통틀어서 계약일이 아닌 날짜는 없거든요. 네. 12를 4로 나누게 되면. 네, 그러네요. 네. 네. 전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열심히 하자였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그러면 이 투자가 커지다 보니까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 투자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만약에 회사가 저를 자르지 않았더라면 안 나왔을 거예요. A형이라서 그러면서? 되게 소심했었고요. 네. 또 이전에 다녔던 회사가 여행사였기 때문에 코로나에 너무 직접적인 타격이었어요. 회사가 저를 자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갈 만한. 네. 왜냐하면 회사에 매출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네. 제가 뭐 회사 안에서 경쟁력이 있다라고는 저는 생각은 했지만 막상 정말 큰 그렇게 부분을 겪고 나니까 제 경쟁력도 사라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회사를 그만둔다는 사실을 알고 그 후부터는 이제 전업이니까 더 열심히 투자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지방을 돌기 시작했어요. 운전을 배워가지고 네, 네. 원래는 지방 투자를 안 하고 수도권 투자만 했었거든요. 그럼 본격적으로 하게 네. 된 거는 2년 전 정도. 2년 정도. 코로나가 이제 20년 2월, 3월 네. 이쯤이었잖아요. 네, 그때부터 그럼 지방 정말 딱 투자는. 네, 유동성 풀리기 시작하는 그 타이밍에 거의 들어가셨네요. 그렇죠. 저는 그 회사 사직에서 이제 네. 부동산 전업으로 나서는 스토리도 재밌었는데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그거였거든요. 보통 우리가 재테크 그 정석을 얘기할 때 주식으로 돈을 굴려서 그걸로 이제 부동산을 굴리고 쫙쫙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단 주식에서 이제 좀 성공의 맛을 봐야 되고 소질 있는 사람이 주식 부동산도 잘할 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보니까 정반대의 사례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뜯어봤을 때는 뭐 반대의 사례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 주식은 다 망했고요. 안 되더라고요. 네, 근데 정말 더 어렸을 때 만졌던 홍콩 주식은 제가 잘 몰랐고요. 사실은. 근데 그 2007년 대세 상승기에 탄 걸 또 전 몰랐고 나중에 후에 알았고요. 그렇게 그리고 또 해외 주식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거래세가 너무 컸기 때문에 또 해외에 있어서 정보도 약했고 이래서 한 번 사놓고 팔진 않았어요. 이런 전략이 그때는 통했는데 한국에 있어서 한국 주식 하다 보니까 호가창을 보니까 이거는 안 팔고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돈이 녹아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주식을 잘 하는 줄 알았지만 결과적으로 보니까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후부터 주식을 제가 접고 부동산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에서 번 돈을 가지고 그냥 넘어오지는 않았고요. 당연히 부동산 시작하면서는 이제 그때는 회사원이었으니까 은행 대출을 2천만 원 빌려서 그걸 종잣돈 삼아서 이제 굴린 게 저 금액이 된 겁니다. 일단 이제 본격적으로 책으로 들어가 보면 책 네. 제목 자체가 대출 없이 영원으로 아파트를 산다잖아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를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도 네. 이제 이거를 네. 과장으로 그냥 최소의 돈으로 네. 투자를 한다 이렇게 느끼고 그냥 책을 네. 보기 시작했는데 진짜로 대출 없이 영원으로 사고 네. 심지어는 제 실제 사례가 더 플러스로 네. 그거를 제가 본 것 중에 놀랐던 게 이제 강남역 네.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을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높게 전세를 놔서 그걸 풀피 투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렇게 이게 지금도 가능하다는 거를 들으면서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전히 항상 부동산 그 재테크 책들이 나오면 맞아요. 그러니까 저자들한테 니네 돈 번 거 몇 년 전 얘기잖아. 네, 맞습니다. 그때 오를 때는 나도 샀으면 아무나 다 벌었다. 지금 안 된다를 맨날 그 피드백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네, 그 악플도 보통 그게 대다수가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 굉장히 큰 고민이었던 게 제가 하는 이런 방법들을 제가 이렇게 노출하게 되면 사실상 족자들이 다 제 경쟁자가 돼버립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제 투자 방법은 허들이 아예 없어요. 이 허들이라는 거는 보통 종잣돈이 얼마 정도 있으면
그 사람들끼리의 경쟁이 있는데 네. 저는 어차피 무피 투자나 그러니까 돈이 없이 하는 투자나 풀피 투자는 제가 돈을 받으면서 하는 투자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고만 있고 저도 고민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최근에도 저랑 이 사례와 똑같은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한 4일 정도 전에 명동의 오피스텔을 똑같이 2,500만 원 풀피로 샀습니다. 그래서 명동에도 있어요 그게 예. 2,500만 원 풀피가. 네, 그래서 뭐 최근에 한 1억 8,500 정도의 계약을 해서 전세를 2억 1천에 놓는 걸로 얘기가 됐고요. 근데 그게 실제 거래가는 한 2억 2천에서 3천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제가 사자마자 거의 한 안전마진 자체가 실거래가 대비해 봤을 때 한 4, 5천만 원이 남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당연히 안 좋을 거라는 건 알고 있고요. 전 그래도 제가 했던 방법이 아직도 유효하다라는 걸 저는 그래도 보여주고 싶긴 했었어요. 네. 아 저도 진짜 깜짝 놀랐네. 그래야 강남도 맞다라고. 있는 줄 알았는데 명동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강남 같은 경우에는 작년 딱 7월부터 첫 번째 짐을 시작했고요. 한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제가 강남에 5채 오피스텔을 샀어요. 근데 강남에 역삼동이라든지 강남역 인근에 네. 다 이렇게 샀는데 5채를 사면서 제가 돈이 들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5채 다 한 1,000에서 2천만 원 받으면서 샀거든요. 그러니까 1억 7천에 매수를 해서 네. 2억의 전세를 놓던가 이런 거. 일단 이제 막연하게 드는 네. 생각으로는 네. 매수가보다 네. 전세가를 높게 놓으면 들어오는 사람이 약간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안 들어오는 거기에 경우가 많을 것 힌트가 같은데. 있어요. 어떤 힌트가 있냐면 제가 애초에 잡아놨던 거는 내 매수가가 만약에 1억 후반이다. 근데 저는 약간 준신축만 사거든요. 그러니까 네. 4년에서 3년 정도 된 것만 사고 너무 오래된 건 사질 않아요. 근데 그 정도 금액대에서 사면 여기서 중요한 힌트는 뭐냐면 혹시 중소기업 청년 대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중기청이라고 하는. 네, 네. 네. 중소기업 청년 대출이 뭐냐면 그게 보증금 2억까지는 까지는 전세 2억까지는 1억 원을 1.2%를 빌려줍니다. 근데 잘 참고해 보시면 아무리 원룸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강남역 인근에 전세 2억짜리 물건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2억으로만 내놓기만 하면 무조건 팔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대출이 중요한 게 뭐냐면 보증보험 자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세입자 입장에서는 하나도 돈이 뜯기는 게 없어요. 어차피 리스크가 보증 없는 거네요. 리스크가 아예 없죠. 전세입자도 리스크가 없고 제 입장에서는 사면서 무피나 풀피 투자기 때문에 돈을 벌면서 계속 예. 그런 요지에 있는 오피스텔을 추가할 수 있는 거고요. 뭐 매도자는 제가 뭐 억지로 뺏은 건 아니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때 나름대로 합리적이라 생각해서 저랑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보통 이런 경우 그럼 이 사람은 왜 전세가보다 싸게 팔까라고 반문하실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그 강남에 이렇게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부자들이 많아요. 제가 다 매수를 해보면 보통 매도자의 주소가 다 누구나도 아는 아파트들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이런 조그만 오피스텔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하면 종부세라던가 그다음 양도세라던가 세금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매덕 단위가 돼버려요. 차라리 이 오피스텔을 2, 3천에 싸게 팔고 다른 거에 대해서 세금을 아끼는 게 더 나은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을 잘 노리다 보면 사실상 저 같은 경우는 다 윈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매수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네. 하나가 부동산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매크로나 거시경제는 살짝 무시하세요. 그냥 잘 모르시기도 하고 관심 없기도 하고 뭐 감이라고 그냥 생각할 숲은 안 수 보고 그냥 나무 위주 네. 나무만 보고 이렇게 투자하시는 경우가 네. 많은데 거의 그런 것도 다 공부하시고 네. 정말 디테일까지 다 공부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내가 어느 정도까지 살핀다. 그러니까 매크로는 어느 정도 보고 디테일은 뭘 정도 본다를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약간 제가 주식하면서 버릇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주식 자체는 아침에 일어나 보면 미 증시가 망해 있잖아요. 네. 요즘 같은 경우 항상 그렇더라고요. 네, 오늘 네. 엄청 떨어지는데. 그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연동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금융의 동조화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만약에 미국 같은 경우에 똑같이 부동산 지수가 있습니다. S&P 케이스 실러드 지수라고. 그것도 보면 우리나라의 이제 KB 부동산 지수랑 거의 흡사한 건데요.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그 케이스 실러 지수가 19%가 상승을 했거든요. 우리나라가 KB 지수가 17%가 상승을 했죠. 근데 뉴질랜드와 캐나다는 25% 이상을 상승을 했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모든 나라의 이런 부동산 경기도 결국에는 연동이 되어 있는 거고 여기서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건 그러면 내 베팅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베팅 무조건 할 때다 안 할 때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미국 지수가 엄청 올라가고 있는 시점 자체는 내가 한국에서도 베팅할 수 있는 시점은 맞아요.
전체가 다 오르는 네, 전체가 다 오르는 거 알고 있었으니까. 네. 그리고 그 밑으로 점점 내려갈수록 내 리스크를 해지하는 부분인 건데요. 이제 한국에서 베팅할 시점을 알았더라면 그럼 어디에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분석의 시작은 도 단위부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도에 할 거냐. 네. 왜냐하면 도마다 이 상승 사이클, 하락 사이클이 다 다르거든요. 네. 이게 수도권은 동조화되어 있고요. 수도권과 광역시도 어느 정도 동조화되어 있어요. 네. 물론 울산이나 부산은 약간 좀 따로노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냥 그쪽은 산업이랑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그거 말고 지방 8도 같은 경우에는 각자 나름대로의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 사이클만 확인할 수 있다라면 즉 얘네가 상승한다에 베팅만 할 수 있다라면 그 도 안에 있는 시는 이제부터 너무 쉬운 거예요. 사실상 인구가 가장 많은 순서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전북이 앞으로 오를 거라고 확신을 한다라고 하면 전주를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근데 전주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미 늦었다 한 발. 그러면 군산이나 익산을 들어가면 됩니다. 네. 경북으로 따져봤을 땐 이것도 똑같이 시작되는데요. 포항 남구부터 시작돼서 북구로 이제 흐름이 가고요. 그 흐름 자체가 구미랑 그 다음에 경주랑 안동으로 퍼져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시차마다 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시차가 있고 이미 인구가 많은 도시가 오르는 걸 눈에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학교 때 보는 오픈북 시험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왜? 네. 오를 걸 뻔히 아니까. 그때 되면 베팅이 들어가는 겁니다. 왜? 난 오를 걸 확신했으니까. 지금은 어떤 상황? 지금은 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서울 수도권 장과 굉장히 다르게 움직이는 부분이 많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2020년 2월부터는 한꺼번에 상승이 시작됐어요. 이 그쵸. 기간도 되게 특이한 구간이긴 하거든요. 사실은 전부 다 상승하는 구간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인구가 많은 지역부터 먼저 상승이 시작되기 때문에 2020년이나 아니면 더 빠른 지역들, 왜냐하면 뭐 경주라던가 뭐 아니면 이제 포항 이런 쪽들은 약간 지진의 피해 때문에 더 하락폭이 거센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2019년부터 이제 그쪽 지역은 반등을 했고요. 도시들마다 구미는 이제 21년 뭐 이렇게 돼서 약간 지역 사이클을 늦게 타는 지역이 생겼어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지금이 2020 이제 3년 뭐 2년이잖아요. 이다 보니까 가장 늦게 반등한 지역일 경우에는 아직 상승 사이클이 남아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가장 늦게 반등한 데가 어디인가요? 그러면? 사실은 사이클로 봤을 때는요. 가장 늦게 반등한 데는 뭐 충남 지역에서는 이제 서산이 가장 늦게 반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경남 지역에서는 거제였어요. 거제는 사실 반등한 지가 1년이 안 됐거든요. 다만 거제라는 지역은 약간 시세로 봤을 때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지만 또 반대로 볼 부분이 또 생기긴 해요. 왜냐하면 거제가 되게 인구에 비해서 주택 보급률이 높은 도시거든요. 한 120% 정도 되기 때문에 공급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아직도 미분양이 약간 쌓이는 부분이 있고 다만 또 좋은 거는 미분양이 약간씩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장주의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약간 성숙이 될 필요가 있다. 약간 전세가율도 약간 좀 높아질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그래도 시세로 봤을 때는 아직 거기가 가장 늦게 반등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지역을 살피다 보면은 이제 지방으로 봤을 때는 그런 지역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너무 빨리 반등한 지역은 지금 들어가기에는 약간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기본세율을 만들려면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시간을 감안했을 때 한 3년 정도 이미 시세가 분출되어 있는 지역들은 지금 들어가기엔 다소 리스크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사이클로 안 보고 네. 그냥 서울 경기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 경기에서 사고 싶어 하잖아요. 요 안에서 그쵸. 사이클이라든가 요 안에서 좀 더 유리한 지역이라든가. 사실 그 서울, 경기, 뭐 인천 자체는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공급이 너무 많아서 좀 그게 걱정이긴 하고요. 제 생각엔 경기는 수요량 대비 공급량은 괜찮아요. 한 100% 정도 되는데 서울은 누구나 아시다시피 공급이 거의 제로에 가깝잖아요. 네, 공급이 제로에 가깝고 앞으로 3년 4년 봐도 공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공급이 될 만한 요소들이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건축비 인상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인건비 인상이라든지 그다음 서울에는 사실상 빌라를 뿌개지 않으면 더 이상 지을 땅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가능하면 서울이 좋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너무 비싸다는 고가 경계감이 다 요즘에 들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작년에 매수를 했던 분이라면 지금 피해가 굉장히 클 거예요. 작년 추석쯤 한 9월, 10월, 11월 이때는 그때가 가장 고점이긴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한 7, 8개월 동안은 하락이 됐고요. 서울이요? 네. 서울이 하락 많이 됐어요. 경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만약에 무주택자
나 또는 내가 실거주를 위해서 뭐 일가구 갈아타기를 하시는 분들은 전 이만한 좋은 시점도 없다고 생각해요. 눈앞에서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너무 행복하지 떨어진 않나요? 걸 못 느끼지. 아 그래요? 서울을? 아 그래요? 네. 근데 아파트라 그런가? 아파트인데 만약에 이거를 근데 이게 또 있어요. 약간 혹시 서초랑 강남 사세요? 아니요. 서초 네, 거기 강남은 예외죠. 서초 강남은 사실은 그런 똘똘한 한 채 지역들은 이게 하락에 대한 시점이 굉장히 늦었어요. 이제 막 시작한다 만다 그런 부분이라서 만약 그게 아니라 중위권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하락이 되고 있고요. 또 여기가 큰 문제가 매물이 많이 쌓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5월에서 지금 한 이제 6월 정도 됐을 때 거의 한 달 같은 기간이긴 하지만 뭐 강북구나 뭐 이런 데 같은 경우 매물이 한 30% 정도 늘었거든요. 매물이 쌓인다는 얘기는 앞으로 하락이 될 요인이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천천히 지켜보시면 오히려 더 좋겠다. 그런 건 어디서 확인하는 거예요? 강북의 매물이 30%? 그런 거는 근데 요즘에는 무료 어플이라도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뭐 아파트 실거래가 아실 이런 데도 있고요. 부동산 지인도 있고 그런 매물 감소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매물 감소를 우선 지켜보고 들어가시는 게 오히려 이건 사이클보다는 저는 어느 정도 고점에서 떨어진 후에 들어가신다라면 안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해요. 책에 좋았던 게 네. 뭐 그러니까 매매가 전세가 추이로 그 매수 타이밍 잡는 거, 뭐 혹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다양한 어플들을 활용하는 거, 되게 디테일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네네. 그 중에 이제 일반 독자들이 좀 쉽게 금방 배워서 쓸 수 있는 네. 팁 같은 거 몇 개 좀 노하우 좀 알려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어플을 사용하실 때 저는 중요하게 보는 게 사실 두 가지이거든요. 하나는 실거래량, 실거래량. 실거래량이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은 매물 증감이에요. 증가가 될 수 있고 감소가 될 수도 있고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하다 보면 시세에 이전에 거래량이 우선 선행을 하게 되거든요. 당연히 왜 누군가 기관이든 아니면 외국인이든 처음에 매집부터 시작을 하고 나중에 상승을 띄우는 게 맞으니까 이거랑 똑같이 부동산도 외지인 거래량이 따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거든요. 외지인이나 아니면 법인 투자자 이런 사람들이 먼저 들어와서 거래량을 일으키면서 자기네가 어떻게 보면 선취매를 합니다. 이게 처음의 시작 사이클이에요. 이렇게 처음 시작 사이클이 뭐 쉽게 말해서는 주식으로 보면 스마트머니라고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외지인이나 뭐 법인이 스마트한가 이거는 좀 따져볼 만이긴 한데요. 근데 결국 이 사람들은 뭐 밥 먹을 때 잠잘 때 빼고는 부동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보의 양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진입을 쉽게 못하는 게 외지인이 들어왔다는 거는 결국엔 수익성을 따져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은 수익성을 따졌다는 거는 이전에 하락이 굉장히 가속화가 됐을 거예요. 즉 거품이 빠졌으니까 외지에서 들어와서 산다는 얘기인데 현지에서 사시는 분들은 몇 년 동안 빠진 거를 못 사요. 무서워서. 그러네요. 네, 절대 못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는 거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저는 판단을 하고요. 네. 근데 그런 아파트 실거래가라든지 뭐 아니면은 다른 이제 기타 어플 이런 데 보시면 딱 가장 메인 화면에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네, 왜냐 거래량이 뭐 딱 달마다 또 표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느 도시에서 저는 평균 거래량도 나오거든요. 평균 거래량 대비 얼마나 많이 거래량이 터졌나 이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근데 연습을 하시다 보면 이 트래킹 연습을 계속 하시다 보면 약간 감은 생기실 텐데 더 중요한 건 매물 감소예요. 매물 감소. 왜 그러냐면 이미 실거래가 터졌다는 거는 늦은 거예요. 투자 타임으로서는. 왜 그러냐면 부동산 실거래 자체가 법적으로는 계약을 하고 30일 이전에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그 수치들은 결국에는 30일 후행 데이터이기 때문에 요즘 같은 부동산 트렌드는 한 달이면 매물이 더 없을 거예요. 이미 이슈가 난 지역들은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거 실거래량이 터진 걸 보고 뒤쫓아 간다라고 해도 매물이 없거나 아니면 너무 고가의 매물만 남아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고요. 여기서 부동산 투자들이 움직이는 걸 잘 살펴보려면 실거래량에 더 선행되는 게 매물 증감 그래프입니다. 결국엔 매물이 빠지고 있다는 얘기 자체는 누군가가 와서 사고 있다는 거거든요. 매물 증감 그래프도 그런 네. 어플에 다 있는 거예요. 아실의 가장 첫 페이지 아실에? 화면에 매물 증감이 첫 번째 아실을 있고요. 깔아야겠네요. 네, 매물 증감이 첫 페이지 가장 첫 버튼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실거래량으로 있는데요. 그런 거 보시면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선행 지수를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매물 증감까지 먼저 보다 보면은 현재 시점에 아직 실거래량으로서 나오진 않았지만
어느 지역에 가장 매물이 빠지고 있는가를 보면 지금 현 시점에 어디에 투자자가 몰리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면 거의 투자자분들이랑 동시는 아니더라도 약간 늦게라도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캐치해내야 돼요. 한번 깔아보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살펴보세요. 그러면 아까 네. 말씀하신 명동이나 네. 강남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네. 이미 다 끝나고 없겠네요. 근데 그거는요, 약간 좀 다른 부분인 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 뭐 부동산지인, 네. 아파트 실거래가, 호갱노로 네. 이런 어플들은 다 아파트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피스텔에 대한 분석 툴은 우리나라에 지금 없어요. 뭐 있긴 한데 손품망이라고 있긴 한데 기존의 어플이랑 약간 좀 다르고요. 또 유료기도 하고요. 근데 결국엔 오피스텔이라고 딱 따졌을 때 그러면 정보가 다 지금은 공개된 게 아니잖아요. 전 그래서 이 테마를 더 좋아하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파트라고 하면 사실 정보 공개가 쫙 되기 때문에 동시에 따라하기가 쉽지 않은데 오피스텔 같은 정보 공개가 사실은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도 않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편하다 투자하기에는 편하다. 한번 하기만 하면. 근데 여기가 벽이 좀 어려운 게요. 아파트는 그래도 주택이라서 사람들이 편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얘는 주택법이 아니라 건축법에 따른 근린생활 시설이기 때문에 약간 세금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주택이랑 좀 달라요. 하이브리드성을 띱니다. 뭐 네. 주택을 쓰냐 상가에 쓰냐에 따라서 보유시에 양도시 이렇게 다 세금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허들이 높긴 하죠. 공부를 좀 더 해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더 저희 입장에선 편해요. 남들이 쉽게 못 따라오니까. 근데 요새는 오피스텔 네. 투자하기가 약간 네. 사람들이 이렇게 멈칫멈칫하는 게 네. 그 정책이 자꾸 바뀌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 오피스텔도 부동산으로 네. 1가구 1주택에 쳐서 다 되죠. 이게 오피스텔이 사실 가격이 크게 떨어지게 된 이유 자체가 주택으로 보면서였거든요. 네. 근데 또 오피스텔에 대한 메리트가 좋아진 부분은 이제 2020년 8월 13일 그때가 지방세법 시행령을 바꿨을 때인데요. 그때 이제 다주택자들이 집을 못 사게끔 하기 위해서 기존의 1% 내채 이상은 4.6% 이 구간에서 다 12%로 올려버렸습니다. 법인은 첫 번째부터 12%더 올려버렸고 해서 우리가 돈 많은 사람이 부동산 보통 안 하거든요. 돈 많은 사람 이런 거 안 합니다. 그쵸. 없는 사람이 하는 게 부동산 투자고요. 저 같은 투자예요. 네. 근데 12%만 따진다 하더라도 사실 매매가 1억이라고 하더라도 취득세만 1,200만 원인 거예요. 네. 취득세에 대한 허들이 그때부터 굉장히 높아졌죠. 근데 그 전에는 우리가 주택을 1%에 살 수 있었는데 오피스텔은 취득세가 4.6%였어요. 얘는 상가기 때문에. 예, 취득세가 4.6배가 사실 높은 거죠. 네. 그래서 오피스텔이 인기가 없다가 그 8월 13일날 지방세법 시행령이 바뀐 후로는 이미 다주택자가 뭘 사기에는 12%가 돼버렸고요. 오피스텔은 그대로 4.6%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터진 후에 아마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도 계속 뭐 어떻게 보면 오피스텔의 거래량 상승률도 거의 50% 이상이 됐을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세법에 따른 변화가 있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자는 기본적으로 세법을 가장 먼저 캐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세법에 따라서 투자가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취득세 말씀해 주셔서 생각난 게 이 책에서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지방 네. 아파트 많이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책에서도 뭐 살짝 늦었지만 아직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지역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지방에서 상승 사이클이 늦었던 지역들, 뭐 2020년, 2021년의 반등 지역이라면 아까 말한 서산이나 뭐 거제나 뭐 이런 지역들 아니면은 뭐 이제 창원이나 진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늦긴 했어요. 구미도 좀 늦었고 뭐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만약에 지방 사이클을 우리가 보통 상승 5년을 치거든요. 왜냐하면 건설사의 수급 문제가 겹치기 때문에 상승 5년으로 따졌을 때 아직 뭐 상승 2년 차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한번 해보지 않을까 싶긴 해요. 네. 근데 뭐 공시 가격 1억 이하가 근데 다소 문제가 지방 사이클을 별도로 떠나서 법인과 지금 다주택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사실 그거밖에 없거든요. 왜냐고 하면 취득세가 1%라는 점을 무시 못해요. 왜냐하면 진입장벽이 워낙 낮은 거죠. 진입장벽이 워낙 낮고 또 지방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 3억 이하라면 양도세 중과 배제도 됩니다. 지방 저가주택이라는 하는 이제 소득세법 시행령 세법상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건드리기가 너무 좋은 물건이에요. 취득세와 양도할 때 세금이 가장 적기 때문에 뭐 말 그대로 5천만 원을 만약에 내가 세 전으로 수익을 올렸다라고 하면 실제 한 700만 원만 내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중가 지역은 거의 2,500만 원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지역에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었고 그리고 2020년 8월달에 이 테마가 시작된 거라서 거의 한 2년 동안 지속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굉장히 거품이 많이 생겼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미 사는 것만 사람들이 계속 사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일반인 입장에서 사실 지방 소멸이라는 네.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서 지방 아파트 사도 될까 이런 걱정도 많거든요. 저도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자예요. 네. 공격적으로 보시긴 하겠지만 보수적인 투자자인데 저도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진짜 낮은 지역은 별로 안 들어갑니다. 그 말은 뭐냐면 처음 제가 투자를 시작했을 때는 이 테마는 인구 50만이면 들어가라라고 다 얘기를 드렸는데 그게 이제 전주나 뭐 포항이나 창원 뭐 다 이런 지역들이었어요. 인구 50만 청주 뭐 이런 그다음에 천안 딱 이런 지역들이었거든요. 근데 당연히 이런 지역들부터 투자 수요가 시작돼가지고 엄청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 사람들은 이제 한 단계씩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인구 30만 쪽으로 더 가볼까라고 시작하는 게 이제 뭐 군산이나 이런 부분, 춘천도 그렇고 원주도 그렇고 강릉 다 약간 인구 20만에서 30만 정도의 지역이었거든요. 여기까지도 오른다. 그럼 이제 더 밑으로 또 빠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거제가 거제가 25만이고 서산이 17만 정도 됩니다. 인구가. 그러니까 제 투자의 약간 마지노선은 한 인구 17만 서산 정도였고 이제 그 사천이나 이런 데가 인구 10만 정도의 도시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또 그걸 기회를 보고 내려가려고는 하는데 저는 굳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보수적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구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뭐 인구가 낮았기 때문에 상승 사이클이 늦어서 아직 안 올라간 즉 저점이다라는 기대감은 있긴 하지만 나중에 팔아야 내 돈이 되는 거잖아요. 혹시 그때 가서 못 팔면 안 되는 거니까. 전 그래서 인구수가 어느 정도 받쳐주는 지역에만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리고 이제 아까 시작까지 잠깐 말했지만 서울 아파트가 2022년 올해가 기회다. 네. 이렇게 하는 아예 파트가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요 근거 혹은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내용 제목만 봤을 때는 미쳤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어차피 떨어지는 거가 분명하니까. 근데 이유는 그랬어요. 제가 어떤 이유를 들었냐면 제가 이 책을 쓸 때만 해도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를 때였거든요. 근데 모를 때 그나마 좋았던 거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2명 다 들고 나왔어요. 네,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2년을 들고 나왔고 이재명 후보가 1년을 들고 나왔죠.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되더라도 어차피 대중적인 공감되는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쉽게 시행할 수 있겠다. 또 이 양도세 중과 예라는 부분 자체가 따지고 보면 이 소득세 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바꾼다라고 하면 국회 통과가 필요하지만 령을 바꾼다고 하는 거는 대통령이 그냥 임의로 할 수 있어요. 누가 되든 대통령이 임의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시나리오를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5억짜리 집을 사서 지금 15억이 됐어요. 꿈 같은 얘기긴 하지만 이런 집 되게 많습니다. 맞아요. 네, 이런 2년 동안 엄청나게 올라가고 맞아요. 꿈 같은 얘기가 이런 되게 많아요. 근데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버는 게 좋을까? 그렇지도 않아요. 좋긴 하겠지만 세후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 구간이면 소득세 구간상 45% 최고 구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가가 이제 3주택 이상이면 30%를 받기 때문에 75%가 됩니다. 지방세가 10%가 붙기 때문에 82.5%가 되고요. 10억을 벌었지만 실제 손에 남는 건 1억 7,500이 남아요. 말도 안 되지. 예,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올랐긴 올랐지만 말이 안 되는 거긴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됩니다.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양도세 중과라는 거를 없애버린다라고 쳤을 때의 시나리오는 5억짜리를 10억으로 기본세율로 팔아도 이 전 시나리오보다 수익이 더 커요. 그 말은 뭐냐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고려했을 때는 5억이라는 돈을 내릴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게 팔 수 있다. 네. 시세보다. 그래서 싸게 팔 수 있다는 요인이었고 그러면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상황인 거긴 해요. 다만 언제 들어가냐가 사실 핵심 포인트거든요. 네. 전 이거를 애초에 6월 1일이 정말 좋은 기산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6월 1일 전에 나왔던 물건들은 이 사람이 양도세뿐만 아니라 올해의 보유세, 즉 재산세와 종부세까지도 없애기 위해서 팔려고 했던 물건인 거고 6월 1일이 지나게 되면 기산점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세금은 내야 돼요. 종부세나 재산세는 나와요. 그러면 이 다주택자들이 그 물건을 다시 들였다가 전 팔 거라 생각은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고 어차피 중과 유예 만료 기간이 내년 5월 10일이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내놓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나 상황을 봤을 때 내 물건을 가장 합리적으로 비싸게 팔 수 있는 시점 물어봐서 저는 올해 말 내년 초를 생각했거든요.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제가 전 시나리오라고 하면 이거는 앞으로 시장을 긍정적으로 봤을 때 얘기예요. 지금보다 비싸게 팔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들여졌다가 나중에 판다는 얘기고요. 네. 근데 그러려고 했으면 6월 1일 이후로 매물이 감소가 되었어야 맞아요. 그렇죠. 네. 결과는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시장을 긍정적이 아니라 하락적으로 베팅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적으로 베팅을 했으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가장 빨리 파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왜? 앞으로 하락이 될 거니까. 그렇죠. 네. 왜? 매물이 쌓이면 쌓일수록 내가 너보다 더 빨리 팔아야 되면 얘보다 금액을 낮출 수밖에 없고요. 또 얘 입장에서는 나도 빨고 싶으니까 얘보다 금액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즉 다주택자 중과 완화의 이 부분은 하락장이 겹치게 되면 굉장히 악순환을 타게 돼서 금액이 가속화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요 시나리오대로 생각을 했으면 오히려 무주택자는 더 좋은 시기인 거죠. 왜? 지켜보고 있으면 되니까. 그건 지금 사지 말고 그렇죠. 연말쯤까지 관망하다가 그때 그쵸. 봐서 사면 된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 양도세 중과 유예는 사실은 이 매매에 있을 때 매도의 압력을 예. 주는 건데 그러면 매수의 압력을 줄 수 있는 건 뭐냐로 따져봤을 때 결국에는 취득세를 풀거나 또는 보유세와 종부세 같은 거를 다 만져야 되고요. 대출 규제를 없애야 돼요. 근데 지금 정부가 태어난 거는 결국 부동산을 비판해서 태어난 정부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임의적으로 수요를 일으킬 것 같지 않아요. 그게 큰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면 뭐 제 입장에서는 네. 반대로 정말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지금 사는 사람들은 다 네, 천천히 좀 보다가 연말쯤 가서 사는 게 맞는 전략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네. 근데 이거는 아파트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이게 오피스텔 투자 이런 것도 해당? 그게 근데 좀 걔네들은 사이클이 좀 다르긴 해요. 물론 오피스텔이라고 딱 하면요. 이게 주거용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인가를 따져봤을 때 보통 우리가 신혼부부를 감안을 했을 때 적어도 투룸? 정말 더 작다라면 1.5룸. 네. 거실에서 방 안에 있는 정도는 돼야지. 그럼 얘네들은 아파트와 시세가 연동돼서 움직이거든요. 네, 네. 원룸은 별도로 움직입니다. 아, 왜냐면 어차피 혼자 사는 물건이기 때문에 네. 이런 주거랑은 사실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사이클이 또 별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와 비슷한 주거용 오피스텔 뭐 3룸, 2룸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같이 받는다. 근데 원룸은 따로 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그럼 50채 지금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락장이 약간 이제 좀 손이 가면은 네. 처분하시는 쪽으로 마음이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그때 뭐 사실 저는 애초에 살 때부터 매도 계획을 세워놔요. 왜냐하면 서울 수도권에 있는 물건 자체는 가능하면 안 판다의 주의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기본세율이 되면 바로 판다의 주의예요. 왜냐하면 지방 같은 경우는 사이클이 워낙 또 급변하게 변하고 또 내가 팔고 싶을 때 못 팔 가능성도 있고 이거에 대한 근거를 잘 살펴보시면 왜 수도권과 지방을 차별화 두느냐. 당연히 수도권에 사람이 몰리는 거는 맞지만 그거를 떠나서 애초에 지어진 집을 봤을 때 공급량이 서울 수도권이 한참 모자랍니다. 이거에 대한 통계는 인구 1000명당 주택수를 보시면 아는데요. 우리가 그 뭐 주택 보급률은 굉장히 옛날에 썼던 통계인 거고요. 지금은 OECD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주택수를 따지는 게 가장 보편적인 부분인 건데 뭐 프랑스나 미국 같은 경우 일본도 그렇고 거의 한 500 정도 돼요. 인구 1000명당 500채 정도가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방이 거의 그 정도에 흡사해요. 뭐 경북 같은 경우는 490채 이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거의 400에서 왔다 갔다 거리거든요. 근데 서울은 390이고요. 경기가 380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경기가 딱 보면 아파트 되게 많을 것 같잖아요. 많아 보이지 않아서 많잖아요. 근데 막상 인구수를 대비해봤을 때는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최근 2, 3년에 급격하게 오른 게 이유가 공급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지방보다 공급이 만약에 많았더라면 이미 지어진 게 많았더라면 이렇게까지 오르진 않았을 거예요. 앞으로도 근데 공급은 네. 많이 늘 수 없는 구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약간 하락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또 상승을 한 달에 베팅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신규 주택이 나와줘야 되는데 왜냐고 하면 2008년에 그러니까 저번 사이클의 하락 시점에 처음이 2008년이 나타났어요. 그때 이제 서브프라임 터지고 그래서 2008년부터 시작을 해서 2009년에 좀 떨어지다가 2009년에는 약간 정부에서 규제를 풀어가지고 좀 많이 집을 사게 했습니다.
근데 2010년까지 약간 반등을 해서 2010년에서 2013년까지 수도권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케이스였는데 이때랑 지금이랑 똑같이 비교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똑같이 비교하면 안 되는 게 그때와 지금은 공급량이 완전 다릅니다. 그때는 공급량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고요. 지금은 서울의 공급량이 제로에 가까워요. 우선 내년 같은 경우에 공급량 자체가 2만 6천 세대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둔촌주공 빠진 것만 해도 12,000세대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없다라고 보면 사실은 거의 가깝거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분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네. 들어보면 그 재건축 허락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고 네. 누적되는 애들이 네. 2020년에서 30년 구간이 너무 많아서 네. 이건 이제 풀어줄 때 왔다. 언제부터 풀어주냐의 문제지 시간의 문제지 풀어주기 시작하면 이제 네. 멸실되기 시작할 거다. 그렇죠. 그러면 더 부족해지는 네. 그 얘기도 또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게 저는 뭐 1도시 특별법 이거랑도 연결된 부분이긴 한데 근데 우리나라 정서상 특정 지역을 또 몰아주기도 쉽지 않긴 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어느 지역에 산다라고 해서 이미 내 집도 딴 데 살지만 나도 재건축 연행이 한참 지났지만 이걸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해줄 거라는 것 좀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는 내용이긴 하고요. 그래도 이제 그런 부분이 상승 압력인 거고 또 서울이란 지역 자체는 서울 사람들만이 보고 있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밖에서도 그쵸. 기회만 되면 들어오려고. 수도권도 한때 들어오게 되고 네, 이번에 뭐 나의 해방일지도 보면 딱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서울 경기 있다 이런 네. 부분인 거고 또 지방 사람들도 돈 있는 사람들은 항상 서울 오려고 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원주에 왔지만 제가 집이 네. 또 원주거든요. 항상 그 생각도 해요. 서울 집은 무조건 사야 된다. 왜? 내가 일을 하려면 서울에 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네. 결국에는 내가 사람을 만나든 일을 하려든 네가 원주로 와라 이럴 수 없잖아요. 결국에는 모든 일들이 여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울의 하락은 당연히 우리가 고가 경계감도 있고 이미 최근 2, 3년간 너무 많이 올랐고 해서 내려올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난 후에는 투자 수요가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문제가 공급량 아까 말씀해 주신 거고요. 네. 그러면 미시적으로 보면 네. 뭐 올 연말 내년 초 이렇게는 떨어질 하방 압력이 있지만 네. 장기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이다. 공급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아, 왜냐면 지금 시멘트도 또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사 현장이 계속 멈추고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럼 사람들이 신축을 가야 되는데 신축도 못 사면 구축도 가야 되는데 구축 자체도 지금 뭐 임대차 3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막혀 있어요. 사실은 흐름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전세로 딴 데를 가려고 하면 내가 있던 지역보다 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기존의 금액에서 더 똑같이 살려고 하면 요즘 보통 전세에서 월세를 더 주는 형식으로 다 계약을 해버려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번 달 같은 경우에도 이미 월세의 거래량 자체가 50%가 넘어갔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전세가 안 올랐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세에서 오른 일부분을 다 월세화로 바꿔버렸다는 내용이에요. 맞아. 집주인 입장에서도 돈이 들어와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주로 이제 얘기를 아파트와 오피스텔 네. 위주로 하는데 주거형이 네. 그 주거형 말고 다른 뭐 상가나 다른 것들은 투자 안 하세요? 아니면 제가 사실 그 얘기도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요. 제가 뭐 회사 그만둔 지가 1년밖에 안 돼서 상가를 갖기에는 좀 뭔가 제 나름대로 좀 꺼림직했어요. 왜냐하면 상가를 가지면 또 이제 일반 임대사업자도 내야 되고 세안계단도 끊어줘야 되고 이런 부분 자체가 전 좀 직장이 해도 되나 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주거용만 파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저는 빌라 투자도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투자 종목으로 봤을 때 하나만 계속하면 또 재미가 없는 부분도 있어서 아파트 2개 사면 그다음 빌라 하나 사고 아파트 2개 사면 오피스 하나 사고 이런 식으로 계속 투자가 변경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가지고 있지만 상가는 또 제가 했던 부분이랑은 약간 다르게 별도로 공부해야 될 부분이랑도 판단을 해요. 하게 되면 이제 뭐 나중에 할 거고 근데 상가가 오히려 더 많이 오른 거 아세요? 주택보다. 사람들은 잘 생각을 안 해서 아니면 접근을 안 해서 모르지만 사실상 돈이 이렇게 유동성 M2가 풀리는 이상 제일 먼저 흘러들어가는 곳들은 가장 비싼 곳부터 흘러들어가기 시작해요. 아파트 1, 2억은 제일 끝까지 오니까 얘네가 조금 올라가서 뿌리고요. 뭐 상가 100억짜리, 몇 억짜리는 거의 2배 뭐 이상 다 뛰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와서 상가를 해볼까? 쉽지 않으실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게 그게 또 아니군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막상 유동성이 금액을 많아서 보면. 근데 상가라기보다는 막 몇백씩 네. 뛰는 게 건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건물의 가치 네, 자체가. 그런 거.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건물의 가치를 따져봤을 때 건물은 물이잖아요. 물건이잖아요. 이런 물건들 자체는 결국엔 M2 광희통화의 유동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건물들의 가치가 올라서가 아니에요. 돈의 가치가 없어졌죠. 네, 네. 근데 돈의 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물건의 가격이 오르는 거 이건데 뭐 따지고 보면 최근에 작년만 해도
M2 광의 통화가 12.9%인가 올랐어요. 그러면 사실은 다른 물건들 자체는 가만히 둬도 12.9%는 올라야 맞는 거거든요. 그만큼 물건의 가치가 올랐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걔네가 더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네, 12.9%까지만 그렇죠. 올랐으면 이 정도 조정은 없을 텐데 작년 KB 지수가 19% 올랐으면 지수가 19%, 17%면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는 2배 이상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광의 유동통화만큼을 계속 올랐으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아파트의 가격이 보통 M2 광의통화랑 거의 비슷하게 올랐습니다. 아파트의 시가총액을 다 모아보면요. M2 광의통화량 자체가 제가 1월 거 기준으로 봤을 때가 지금 3,600조 정도 되고요. 근데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가 한 5,400조인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한 이게 147% 정도 거의 될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게 거의 100%에 인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푼 만큼 똑같이 아파트가 오른 게 아니라 돈이 푼 만큼 돈의 가치가 없어져서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 보이는 거였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M2 통화가 급격하게 오른 건 맞지만 기타 다른 거, 뭐 임차차 3법이라든지 정책을 꼬아는 부분도 약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올라버려서 사실 이 문제가 된 거예요.